지금 이 사건은 이제 형법 배울 때 꼭 등장하는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1992년입니다. 1월 17일 자정 무렵인데요. 가정집에 강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이 이제 막 어지럽혀 있었고요. 강도는 이미 도망갔어요. 그런데 집주인인 50대 남성 김 씨, 이부자리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요.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흉기로 이미 여러 곳을 찔려가지고 사망한 상태였어요. 어떻게? 강도 살인인 거죠. 네. 근데 피해자가 더 있어요. 방 안에 함께 있던 21살 딸. 손목이 테이프로 이제 결박돼 있었고요. 또 브래지어 끈이 끊겨져 있었지만 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흉기가 발견됐고요. 집안 여기저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 확인해봤더니 가족이 아닌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사건 이틀 후 경찰이 그 지문의 주인을 찾아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범인 잡았다! 이 사람 맞냐? 라고 했더니 이 김양이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아, 자기가 그냥 그랬다고요? 자,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느냐? 이 김양은요, 대학 입학 전까지 학교 가는 시간만 빼고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고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때 학교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김군. 그런데 계속 만나다가도요, 주말만 되면 꼬박꼬박 본가를 가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김군은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주말만 되면 왜 저렇게 항상 갈까? 왜 나를 안 만날까?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굉장히 더 긴밀해진 상황에서 김양이 가슴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습니다. 9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주말마다 본가에 간 것도 의붓 아버지가 협박해서 간 거고요. 그때마다 성폭행을 당했다. 사실 이 김양이 7살 때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붓 아버지 김 씨와 함께 살게 된 건데요. 처음 2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9살이 되던 때 그때부터 수시로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 엄마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당연히 알게 됐죠. 그런데도 드러냅니다. 어머! 엄마는 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그 엄마는 심지어 아내 그리고 의붓 딸을 한꺼번에 동시에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 아니, 가져올 땐 몰라도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신고했어요. 왜 안 잡혀 들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으로 나왔습니다. 어릴 때거든요, 어릴 때. 경찰이 집으로 와가지고 김 씨 보더니 인사를 하고 가요. 왜? 자, 의붓 아버지 김 씨 직업이 뭐야? 검찰 직원이었습니다. 검사가 아닌데도 그 당시는 이제 검찰 직원만 돼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위세에 눌린 거죠. 실제로 힘이 있었고 눈으로 봤으니까 경찰이 오각된 거예요. 12년 동안 능욕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김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요,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왜요? 함께 찾아가요. 아빠를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한다. 교제를 허락해달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허락할 리가 없죠. 김 씨는 의붓 딸을 그냥 성적인 놀이개로 삼았잖아요. 그거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너네 헤어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아니면 너 교도소에 보내버린다. 이렇게 그냥 윽박지른 겁니다. 자, 말도?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김양과 김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양은 제가 봤을 때 그 세월 동안에 어쨌든 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네. 때문에 뭔가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망이라는 네. 것 자체를. 그래서 오히려 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헤어지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내 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 내가 잘못했고 막 나 이런 때문에야. 식으로. 약간 이렇게. 자, 이 둘 강도로 위장해서 죽이자.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됐어요. 역시
한 방에 있었죠. 그 상황에도 네. 한국에서 계속 그랬던 겁니다. 미쳤나 봐. 그날도 그랬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김양은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김군이 들어옵니다. 김 씨가 덮고 있던 이불을 덮고 양팔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의리를 놓아달라.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 씨는 눌린 상태에서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들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전체 계획은 뭐냐? 강도로 위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성공하지 못해요. 결국 김군이 잡혀왔고 김군을 만난 김양이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된 거죠. 자, 김보은, 김진관.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로 이 사건. 자, 이 두 사람 유죄일까요? 만약 유죄라면 몇 년형이 타당할까요?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을 죽인 거는 네. 법적으로 막 정당방위는 이쪽이 먼저 해야 된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금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 언급을 하신 거는 네. 대단한 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라서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당방위 때문에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죄. 무죄. 네. 도와달라고 호소할 만큼 다 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죠. 호소하고 예.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그치.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희망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뭔가. 호소할 만큼 근데 했잖아요. 이게 끝없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지만 어쨌든 제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그렇죠. 저는 그만큼 사실 법이 그만큼 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해자가 네. 되더라도 내가 당신을 심판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 법이 정신을 좀 차리고 심판을 네. 해야 우리가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가해자가 안 되려면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요? 우리 넷이서 뭘 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가자. 우리도 이 사건 듣고 참 충격받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보은이 진관이는 무죄입니다. 아, 저도 저기에 서명했던 사람 중에 한 명. 아 진짜요? 무슨 일이에요? 예, 성폭력특별법 제정. 22명의 무료 변호인단이 정당방위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김보은 양은 검찰 간부에게 항거할 수 없었다. 경찰을 비롯한 외부의 도움 청했지만 도움을 못 받았다. 지속적인 성폭행, 살해 위협. 김보은 양은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또 김진관 군은 도운 거니까 정당방위다, 무죄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형을 정당방위의 요건, 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 사건은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대법원 판결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자, 1심 김진관 군 징역 7년, 김보은 양 징역 5년 실형이 나옵니다. 자, 항소했어요. 김진관 군 징역 5년, 7년에서 5년이 되고요. 김보은 양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풀려납니다.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이 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나오다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성학대 사건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 만들어라 지금 요구했잖아요. 아까도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요, 뒷얘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대법원 판결 나온 게 92년 12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년에 당시 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특별 사면을 합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네. 김보은 양 사면 복권. 네, 사면 복권. 김진관 군 자녀 형기 절반이 이제 감형돼서요. 95년에 출소했습니다. 자,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가? 이 가정 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아닙니다. 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서 제2의 김보원, 제2의 김진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이런 용어가 자주 나와요. 일가족 동반자살. 아, 그런데요, 한번 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어린 그 자녀들이 정말 진지하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고 판단을 해서 결정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모르죠. 다행히 앞으로는 언론에서도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는데요. 2022년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서 아동학대 사건 보도 공고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가족 동반자살, 일가족 극단 선택 이런 표현 대신에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이라고 하자는 거죠. 맞아. 그게 맞는 말인 맞아 것 맞아.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아동 살해 후 극단 선택 사건입니다. 201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엄마입니다. 피해자 9살 김양은이요, 자폐성 발달장애 2급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연령이 2세 5개월에 머물렀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나 뭐뭐 하고 싶어, 나 어디 가고 싶어, 이 정도의 간단한 말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깝죠? 엄마 박 씨는요, 양육 부담 또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2017년부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렇던 2019년 1월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잃은 남편이 우울증을 또 알아요. 공황장애도 얻습니다. 휴직도 하고 입원 치료까지 받으면서 경제적 곤란이 더 커진 거죠. 결국 박 씨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남겨진 딸 누가 돌보지? 남편에게 이 짐을 주기도 어렵고 결국 딸을 먼저 살해하고 내가 자살해야겠다. 많은 양의 정신과 약을 국그릇에 퍼담고 손으로 딸에게 퍼먹입니다. 결국 딸은 급성 약물 중독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엄마 박 씨도 미리 받아놓은 40일치 약을 한꺼번에 먹어요. 자살을 시도합니다. 자, 그런데 엄마 박 씨는 정신을 잃었다가 응급실에서 깨어납니다. 자, 이게 이 사건이에요. 또 딸을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했지만 깨어난 엄마. 몇 년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야. 이게 앞의 사건이랑 좀 다른 게 그건 것 같아요. 서로 상호간에 얘기가 된 살인이 어쨌든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앞의 사건과는 형량이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무겁지 않을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게요. 적용되는 법조 자체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은 촉탁살인이잖아요. 네. 이거는 그냥 살인이에요. 네. 네, 그냥 살인입니다. 법정형 자체가 더 높죠.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형량을 결정할 때는 여러 요건들을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참작할 부분이 있는가인데요. 그런 참작할 사정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인들의 진심 어린 탄원서입니다. 저는 특수교육 현장에 25년 이상 있었고 중증 장애를 지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겪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양 어머님은 특수교육 전문기관인 본교에 딸을 입학시키고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어머님들의 어려움을 잘 살펴 선처를 해주십사 간절히 호소를 드립니다. 저는 김양의 치료를 맡아왔던 소아 청소년 정신과 의사입니다. 박 씨는 김양이 자폐증임을 알게 된 이후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 치료 시설을 거쳤고 최선을 다해 병원 진료를 빠짐없이 받게 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김양의 치료와 훈련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에 대한 엄마의 정성과 애정만으로 이런 아이를 키우는 건 너무 벅찹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박 씨를 단죄하기 전에 담당 의사로서 이분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들여다봐 주실 것을 탄원합니다. 두 개의 탄원서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좀 더 이 사건의 어떤 내막, 배경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됐죠.
자, 1심 징역 4년입니다. 자,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어요. 자, 4년. 뭐 길다면 긴 시간입니다만 배경이 그래도 4년 너무 뭐 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분도 계신 거예요. 판결문에서는요. 우리가 양형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살해 후 자살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 극도로 궁핍한 아이들,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줄 사회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있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네, 좀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판결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한 어떤 사정들, 배경들, 사연들, 혹시 법원은 우리에게 판결문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만약 장애 아동에 대한 복지가 충분한 사회였다면, 만약 아동학대, 아동성폭력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사회였다면, 과연 그들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범죄자로 법정에 서는 일 있었을까?